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제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걷고 밭일도 하고 힘도 있으니 근육은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이 평균 30%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진행되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절반 이상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은 불을 지피는 성냥과 같고 단백질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장작입니다. 성냥만 있고 장작이 없다면 불은 금방 꺼지고 말겠지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밥은 챙겨 먹어도 단백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고기를 줄이고 반찬도 간단히 하다 보니 단백질 부족이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근육을 살려주는 단백질 음식 5가지와 동시에 은퇴 후 절대 조심해야 할 위험한 단백질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도 강조해온 근거 있는 식단 비밀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와 달리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또 의외의 음식이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도 하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균형점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어느 도시에 계신지 남겨주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의 위치를 알면 제가 지역별 식습관이나 계절 음식까지 맞춤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살리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단백질을 챙길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 단백질입니다.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 그리고 삶은 콩 한 줌.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친숙한 음식이지요. 그런데 이 익숙한 콩이야말로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무기입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콩 단백질에는 리신,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리신은 근육의 합성을 돕고 세포가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기, 단백질만큼 강력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지만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루에 콩 단백질을 160ml 이상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즉, 식탁 위 두부 한 모가 몸속에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콩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뼈를 보호하고 근육 손실을 억제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더 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리적 변화로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는 시기에 콩은 2가지를 동시에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다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기나 생선에 풍부한 류신, 루친에 근육 합성에 더 직접적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 단백질은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말하듯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콩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을 때 근육과 혈관 모두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부반 뭐라도 드셨습니까? 작고 부드러운 하얀 두부 조각이 사실은 여러분의 다리 힘과 허리 근육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부 한 접시가 계단 오르는 힘을 살려주고 손주 안아주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콩은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전통시장 어디서든 손쉽게 찾을 수 있지요. 경제적 부담이 적으니 꾸준히 챙기기에 더 없이 좋습니다. 돈 드는 건강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콩은 진정한 은퇴 후 식탁의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이 불편해지고 근육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두부와 청국장을 자주 포함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실린 사례는 아니지만 환자분이 직접 보여주신 변화였습니다. 작은 음식의 힘이 이렇게나 큽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나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에 과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작은 분량으로 꾸준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콩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저렴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를 올리고 아침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단순한 식사 같지만 그 속에서 근육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근육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백질 원천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잡히는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을 함께 지켜주는 영양소까지 품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생선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고기 단백질에 비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약해진 소화 능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섭취했을 때 같은 연령대에서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력 유지 점수가 확실히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이 실제로 삶의 활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흔히 혈관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혈액 속 기름기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 주지요. 근육 역시 염증에 약합니다. 작은 염증들이 쌓이면 근육은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는 함께 작용하여 근육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지켜주고 뇌 건강까지 돌봐줍니다. 삼박자의 선물이 되는 셈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생선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생선 단백질이 가진 펩타이드 성분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지요. 아직 결론은 완전히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선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건강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학문적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도
그만큼 생선 단백질의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까?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대부분이라면 오늘 저녁은 고등어 한 토막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뇌졸중과 치매 예방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신다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만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고기를 절반 줄이고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시라는 것이었죠. 석 달 뒤 혈액 수치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튀긴 생선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기름에 푹 담가 튀기면 오메가3의 장점은 사라지고 해로운 산화물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 찜, 조림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생선을 매일 똑같이 먹는 대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 축적을 피하면서 영양의 균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하게 구운 연어 한 조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볍게, 더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달걀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온 음식입니다. 한때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멀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넘쳐났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심장병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이 퍼져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달걀은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을 보겠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류신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걷기를 실천할 때 이 류신이 있어야 근육이 다시 자라나고 회복됩니다. 달걀은 소위 말해 작은 근육 공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곤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오래된 인식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철분, 콜린 같은 영양소는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즉, 노른자를 버리면 반쪽짜리 영양만 먹는 셈입니다. 오히려 노른자를 포함해 적절히 먹을 때 근육과 뼈가 함께 강해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루 2개 이상의 달걀 섭취가 여전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달걀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체적인 식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달걀만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곡류, 생선과 함께 조화롭게 섭취할 때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68세 할머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은 근육이 약해져서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의 삶은 달걀 한 개를 꾸준히 드시라는 것이었지요. 3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근육 회복을 도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아침밥에 달걀을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타마고카케 구한 달걀밥이라고 불리는 간단한 음식이지요. 쌀밥 위에 날달걀을 풀어 비벼 먹는 전통인데 이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의 근육 유지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문화가 노후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점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빵이나 과자 한 조각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달걀 하나, 프라이 한 개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10년 뒤의 다리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걀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기름에 푹 튀긴 달걀보다는 삶거나 구운 방식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건강의 열쇠이기도 하지요. 결국 달걀은 오해를 넘어선 은퇴 후 근육의 보석 같은 음식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식탁 위 달걀 한 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밥 옆에 노른자가 반짝이는 달걀 하나를 올려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것입니다. 은퇴 후 단백질을 챙길 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음식군이 있습니다. 바로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캐피어, 저지방 치즈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유제품을 피하려 합니다. 배탈이 날까봐, 살이 찔까봐,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적절히 선택하고 섭취하면 유제품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에는 카제인, 차세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밤 동안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낮에는 콩 단백질이나 달걀이 빠르게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밤에는 카제인이 천천히 근육을 붙잡아 줍니다. 마치 낮과 밤이 교대 근무를 하듯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을 돕는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밤새 근육과 뼈를 보강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유제품이 칼슘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뛰어나다고 강조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과도한 유제품 섭취가 일부 노인들에게 신장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저당불내증, 락토즈 인톨러런스 이 있는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즘은 락토프리 우유나 발효된 요거트, 캐피어처럼 소화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질에 맞게 부담 없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무엇을 드시나요? 과자나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저지방 요거트 한 컵이라면 근육은 밤새 더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걸음걸이를 바꿔놓을 수 있지요. 실제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셨지만 점점 기운이 없고 다리가 약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저녁 식사 후 저지방 요거트 한 컵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뻐근하고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탁의 작은 선택이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제품 속 포화지방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지풀지방보다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달콤하게 맛을 낸 요거트보다는 설탕을 최소화한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 맛있는 덫에 걸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결론적으로 저지방 유제품은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주는 은퇴 후의 조용한 힘입니다. 아침에는 두유나 달걀로 활력을 얻고 저녁에는 저지방 요거트로 근육을 달래는 것.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면 몸은 서서히 다시 회복하고 내일의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손주와 함께 뛰어노는 힘을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단백질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간단하니까, 맛있으니까, 싸니까 라는 이유로 자주 찾는 단백질 음식들. 하지만 겉보기엔 단백질처럼 보여도 사실은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가짜 단백질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그리고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가공육 반찬들. 분명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금과 방부제, 질산염 니트리트 같은 화학물질이 가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듯하지만 동시에 근육과 혈관을 갉아먹는 셈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가공육이 은퇴 후 어르신들의 식탁에 더 자주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리 시간이 짧고 보관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밥상 차리기가 귀찮아지고 간단한 햄 반찬 하나로 식사를 때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간편함이 바로 근육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공육도 단백질이 있으니 아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 근육과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를 내립니다. 결국 핵심은 자주 먹느냐, 드물게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것과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햄을 구워 드셨습니까? 아니면 계란과 함께 소시지를 드셨습니까? 그 한 끼는 편했을지 몰라도 10년 뒤 근육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기운을 빼앗아갈까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루아침 식사로 항상 베이컨과 빵을 드셨습니다.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2년 만에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조금씩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모양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런 가공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 함량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이미 다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올리고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결국 단백질을 얻겠다고 먹은 음식이 혈관을 막고 근육까지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단순히 있다 없다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가짜 단백질, 즉 가공육에 기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햄 반찬 대신 두부 반찬, 소시지 대신 구운 생선을 택해 보십시오. 조금 더 손이 가지만 그 손길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것입니다. 요즘 은퇴 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흔히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 쉐이크라고 불리지요. 광고에서는 빠르게 근육을 키워준다,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이 흔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이거면 근육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실제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한 웨이 프로틴, 카제인 혹은 콩에서 뽑아낸 단백질 등이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충제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보충제에는 당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맛을 좋게 하고 섭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이 당분이 혈당을 올리고 복부 비만을 만들며 오히려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는 인공 감미료, 착향료, 보존제가 포함되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건강을 조용히 해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보충제를 꾸준히 마시는 어르신들 중 일부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설사, 속쓰림, 복부팽만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특히 위장이 예민해진 노년기에는 이런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단백질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음식을 즐길 힘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보충제가 노인들의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보충제만 믿으면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음식이 먼저이고 보충제는 보조일 뿐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 단백질 파우더 통이 있으십니까? 혹시 매일 그 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서 이제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오는 균형과 즐거움,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영양소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광고를 보고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기운은 도리어 빠지고 속은 더부룩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제품에 들어있던 인공 성분이 소화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보충제를 끊고 대신 두부와 생선, 요거트를 식단에 늘리자 증상은 사라지고 힘도 회복되었습니다. 보충제가 아니라 밥상이 근육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보충제가 해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영양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쉽다는 이유로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함정보다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이름만큼 믿을 만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은퇴 후 근육을 지키려면 화려한 포장의 가루보다는 식탁 위에 있는 두부, 생선, 달걀, 유제품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편리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연의 음식으로 근육을 살리자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분명히 질 좋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양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의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앞서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붉은 고기를 하루 70kg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또 붉은 고기 단백질은 분명 강력하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로운 영양보다 과부하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이 고기를 매일 먹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소량만 섭취했고 그 외에는 생선, 콩, 채소를 기본으로 식단을 꾸렸습니다. 고기를 아예 끊지 않고 조금만 즐긴다. 바로 이 균형이 장수와 근육 건강의 비밀이었던 셈이지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붉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철분과 비타민 B1우가 노인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같은 영양소를 생선, 달걀, 유제품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며 붉은 고기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침은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몇 번 드셨습니까? 혹시 매 끼니마다 심지어 간식처럼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요? 단백질을 챙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몸속에 염증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삼겹살을 즐기셨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니 근육 걱정은 없다고 믿으셨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무릎 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식단을 조절해 붉은 고기를 주 2회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리자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다리 힘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과한 빈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조리법입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는 향은 좋지만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 푹 튀긴 고기는 염증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건강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 혹은 기름을 최소화한 구이가 훨씬 안전하지요. 결론적으로 붉은 고기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은퇴 후 근육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 소량만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날들은 콩, 생선, 달걀, 유제품으로 식단을 채워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고기를 올린다면 그 양과 빈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혈관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함정이 생깁니다. 단백질 불균형 식단, 즉 단백질은 챙기되 다른 영양소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근육을 위해 먹는다고 했지만 결국 근육과 몸 전체를 동시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봅시다. 근육 합성을 위해 단백질은 필수지만 단백질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보조 영양소가 있어야 단백질이 온전히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콜라겐 합성에 쓰이지 못합니다. 또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만 많이 먹는 것은 마치 기름만 가득 넣고 엔진 오일은 빼놓은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챙기려다 오히려 채소와 곡류를 거의 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믿음 때문에 밥상에서 나물이나 김치, 잡곡이 사라지고 고기 반찬만 가득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비가 생기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단백질 흡수 효율도 떨어집니다. 즉, 단백질을 더 먹고도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우선은 고기와 단백질 위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단백질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채소와 곡류가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이 최적화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균형이 깨진 식단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73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근육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 끼니마다 소고기와 달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장이 불편해지고 기운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채소와 곡류가 부족해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식단에 채소와 잡곡을 조금씩 추가하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더 가볍고 힘이 붙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식사는 단백질만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채소와 곡류도 함께 있었습니까? 근육을 지키려는 의도가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도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과잉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그리고 균형 있게가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불균형 식단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단백질만 보지 말고 함께 곁들이는 채소, 곡류, 과일까지 챙기는 것. 이 조합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기 반찬 옆에 나물 한 접시, 잡곡밥 한 그릇, 김치 한 젓가락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올바른 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힘줄, 살덩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또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곧 삶의 자존심이자 자유입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짐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그 후로는 걷지 못해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힘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근육은 제2의 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많다는 것은 위급할 때 몸이 에너지와 단백질을 뺏을 수 있는 여유 자산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육이 많은 분들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육이 곧 비상식권에 쓰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은 생리적 기능만 보느냐, 아니면 심리적 의미까지 고려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근육이 많은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은
마음의 건강과도 깊은 연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근육이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몸, 손주를 안아줄 수 없는 팔, 장을 보러 혼자 나갈 수 없는 다리.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킬 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무릎이 약해져 아들에게 의지하며만 다니셨는데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하며 1년 뒤 다시 시장을 혼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생기니 제 인생이 다시 제 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육은 단순한 신체 구조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하지만 근육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육은 단백질의 숫자나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의 존엄, 나의 선택권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단백질을 챙기고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자유를 지킬 만큼의 근육을 갖고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열쇠는 올바른 단백질이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좋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콩 단백질, 생선, 달걀,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 이 음식들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었습니다. 가공육, 단백질 보충제의 함정, 지나친 붉은 고기, 그리고 단백질 불균형 식단. 겉보기에 단백질처럼 보여도 결국은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넘어짐 위험도 낮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노인들의 식탁에는 매일 콩과 생선이 올라옵니다. 고기는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먹었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어도 스스로 걷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장수의 비밀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의 균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노인에게 단백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단백질 과잉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얻는 자연스러운 단백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식탁은 근육을 지켜주는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해치는 적이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처음엔 힘이 없고 혼자 걷기조차 힘들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콩과 생선, 달걀을 꾸준히 챙기고 가공육을 줄이자 6개월 후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랑 같이 놀이터를 다녀올 수 있어요.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일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위한 단백질 음식은 비싸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는 콩, 달걀, 생선, 유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이 우리 몸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밥상에 두부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컵.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자유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주면 몸은 반드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일의 힘은 오늘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5가지 좋은 단백질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콩 단백질, 생선, 달걀,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경고 음식도 기억하시죠? 가공육 무심코 마시는 단백질 보충제, 지나친 붉은 고기, 그리고 균형을 잃은 식단. 겉으로는 단백질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순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내일의 근육은 오늘의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어제까지 부족했어도 오늘부터 채워주면 몸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은퇴 후의 밥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근육을 지키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가까운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근육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자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일의 걸음은 더 가벼워지고 손주의 손을 더 힘있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순간은 갑자기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생존 확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어떤 분은 TV 리모컨을 찾고 또 어떤 분은 커피포트를 켜고 혹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 중 위기를 넘긴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로 단순한 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 하는 논쟁이 있을 정도이지요. 주요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 특정 생활 습관을 단 3개월만 지키도록 했을 때 심근경색 후 생존율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학문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떤 학자는 이 연구의 표본이 부족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은 행동이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학문적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보는 제 눈에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꾸준히 작은 행동을 실천한 환자는 위기 순간에도 더 빨리 회복했고 회복 후에도 삶의 질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야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0년 후 혈관이 막히고 뇌가 신호를 보내올 때 그때 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심장과 뇌혈관을 지키는 작은 습관 5가지와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아시는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와 맥락 속에서 진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도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혈관의 탄력이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숨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질문이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호흡을 의식해 본 적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숨 쉬는 방식만 바꿔도 심장과 뇌혈관이 받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숨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패턴이 오랫동안 굳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을 지속하면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간 복식호흡을 꾸준히 한 고혈압 환자들이 8주 뒤 평균 수축기 혈압이 7mg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약물 하나를 추가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짧은 기간의 관찰이므로 장기 효과는 불분명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이 단순한 호흡 습관이 환자들의 불안,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을 완화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깨가 뻣뻣하고 숨이 가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신호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심장이 더 세게, 더 빨리 뛰고 있다는 신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에 손을 얹은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당신의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호흡은 깊어지고 긴장은 풀리며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직결된 기관입니다. 분노와 불안이 심장을 빠르게 몰아붙이는 동안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은 심장을 위로해 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복식호흡이 단순히 스트레스 완화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많지만 자율신경계 안정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이지요.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호흡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가 전신 건강에까지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자들도 점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1분만 시간을 내어 호흡을 조절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화면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그 작은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위기의 순간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호흡 패턴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혈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과연 생존 확률까지 높여줄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마트 다녀오는 길에 조금 걸었지, 집 앞에서 쓰레기 버리며 몇 걸음 걸었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 5분의 걷기조차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루 평균 5분 이상 걷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마비 발생 후 1년 생존율이 무려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지 하우스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까요? 그 비밀은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은 다리에 고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작은 혈전이 생기고 그것이 뇌혈관이나 관상동맥으로 이동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 순간 혈관이 깨우침을 얻고 심장이 안도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혹시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70세, 80세가 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짧지만 자주입니다. 학계에서도 짧은 걷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장시간 운동 못지않게 심혈관계에 이롭다라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짧은 운동은 대사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 그러나 고령자에게 장시간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해치거나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5분 걷기가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였는데 늘 집안일만 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작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가까스로 회복하신 뒤 제가 권유한 것이 하루 3번, 식후 5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숨이 덜 차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분의 혈압도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난다는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5분을 내어 걸을 수 있습니까? 그 5분이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심장과 뇌혈관이 달라집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혈관의 문을 열어주고 심장의 박동을 가볍게 하며 정신까지 맑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게다가 걷기에는 또 다른 숨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가 장내 미생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군은 염증을 줄여주는 유익균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는 걷기와 장내 세균 변화의 인과관계가 확실한가 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걸음이 우리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현관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복도, 마당, 심지어 집안 거실을 오가며 5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의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TV를 켜고, 어떤 분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어떤 분은 커피를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실은 아침의 첫 행동이 심장을 살리기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다름 아닌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는 6월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혈액은 조금 더 끈적해집니다. 바로 이때 심장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뇌졸중과 심장마비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각이야말로 심장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맑은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 혈액은 즉시 묽어지고 혈관벽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일본 국립순환기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뇌혈관 사건의 위험이 30% 가까이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연관성일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반론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챙겨 마신 환자들은 어지럼증, 두통, 혈압 변동이 훨씬 적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커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단숨에 한 컵을 들이키지 않고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의 첫 액체가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신 그룹은 혈압이 일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연구자들은 따뜻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문적으로 아직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아침물 한 컵이 혈관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심장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차에 서둘러 움직였다면 그 순간 심장은 말없이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맑은 물 한 컵은 심장과 뇌혈관에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라는 따뜻한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아침 물 습관은 단순히 심장뿐만 아니라 변비 예방, 피부 건강,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 환자분은 아침 물 한 컵 습관만으로 소화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시며 웃으셨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을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컵, 그 단순한 선택이 곧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비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손가락을 펴고 구부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손가락은 그냥 생활 속에서 움직이니 굳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단순한 동작 하나가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손끝을 움직이면 그 자극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에서 말초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팀은 매일 10분간 손가락 스트레칭을 한 고령자 집단에서 말초 혈류량이 15%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였을 뿐인데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된 것입니다. 혹시 손가락 운동이 무슨 심장과 관계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극은 전신 순환의 기폭제가 됩니다.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 곳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큰 혈관도 더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82세 어르신 한 분은 뇌졸중 후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어지럼증이 잦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번 아이소분씩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압도 안정되고 손발이 차갑다는 불편도 크게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손가락 운동이 단지 기분 전환 효과일 뿐 혈관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손끝을 자주 움직인 환자일수록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 훨씬 덜했고 심장질환 위험 신호도 늦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학문적으로 완벽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잠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손바닥을 활짝 펴고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바로 심장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있다. 안심해도 좋다라는 신호이지요. 또한 손가락 스트레칭은 단순히 혈관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질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손가락 운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끝의 움직임이 곧 심장과 뇌, 두 기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 단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스스로 묻고 계신가요?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습관일수록 오래가기 쉽고 오래가는 습관일수록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이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TV를 보실 때, 전화를 기다릴 때, 심지어 식사 전후에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그 몇 초가 모여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습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계셨습니까? TV 앞에서,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또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심장과 뇌혈관을 조용히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만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늘어날 때마다 심장마비 위험이 10%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앉아있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고 정맥의 펌프 기능이 약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작은 혈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바로 이 작은 변화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라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TV를 오래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니 다리가 뻣뻣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액이 순환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젊을 때도 앉아있기를 좋아했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성이 이미 줄어있고 혈액이 굳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중간중간 운동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운동을 해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있으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뇌졸중을 겪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산책 외의 시간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걷기 30분은 좋았지만 나머지 10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생활이 그 효과를 덮어버린 것이지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운동을 한다고 안심하며 나머지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내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 3분이라도 움직이십시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깨우고 심장을 가볍게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단지 혈관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긴 노인일수록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원인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도 잠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동작이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켜줍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주는 위험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위험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곧 생존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김치, 장아찌, 국, 찌개. 한국인의 밥상에는 짭짤한 음식이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소금이 혈관과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분명한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시기, 즉 작은 티스푼 하나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소금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혈관벽에 부담을 주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소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년 동안 국민의 소금 섭취를 30% 줄였더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무조건 제로 소금이 아니라 적정량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싱겁게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짠맛이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쥐어짜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매 끼니 김치 없이는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결국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 뒤에는 오히려 밥상을 단순하게 바꾸셨고 지금은 이제는 싱거운 게 익숙해져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 웃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소금에 강하다. 평생 짜게 먹었는데 괜찮았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이미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짠 음식은 바로 치명적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독이 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은 과거 일본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유는 된장국과 절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소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자 뇌졸중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지역 전체의 생존율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를 더 드십시오. 간장을 찍을 때 숟가락으로 떠먹지 말고 살짝 찍어만 드십시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심장과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음식 중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소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소금은 조용한 덫입니다. 짠맛 뒤에 숨어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오늘부터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 줄이고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곧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꼭 음식이나 운동 부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더 치명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바로 분노와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순간 교감신경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혈압은 치솟으며 혈액 속 응고인자가 늘어나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큰 분노를 경험한 후 2시간 동안 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분노 자체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정의 폭발이 심장에 엄청난 압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대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느 날 가족과 크게 다투고 난 직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지만 이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화만 참았더라면 제 심장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후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호흡법과 명상을 배우면서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화가 나셨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고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보이지 않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절대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화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 손끝을 펴고 구부리는 작은 동작으로 긴장을 풀어내는 것. 때로는 그냥 괜찮아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팀은 매일 웃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학문적으로 웃음과 심장 건강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분명히 분노와 스트레스의 반대 방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심장을 지켜준 순간이 있었습니까? 화를 삼키고 미소로 넘긴 그 순간, 심장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반대로 화를 쏟아내고 후회로 남긴 순간, 심장은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덮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화를 흘려보내는 연습, 웃음을 만드는 습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선택이 바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심장에 웃음을 선물했는가? 그 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심장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처방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드시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가끔 빼먹는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순간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복용을 철저히 지킨 환자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될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몸이 괜찮아졌으니 약을 줄여도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 오늘은 깜빡했다라는 사소한 실수, 약이 독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이런 작은 방심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다가 1년쯤 지나 혈압이 안정되자 스스로 약을 끊으셨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 같아 그만 먹었어요. 그러나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이 불편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약을 빼먹지 않았을 텐데요. 였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 환자에게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스스로 약을 끊거나 빼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약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혼자서 끊지 마시고 꼭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약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필요할지 전문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약통을 요일별로 나누어 두면 빼먹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식사와 함께 약을 드시면 습관이 되어 잊기 어렵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TV 드라마가 시작할 때 약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드라마만 보면 약 생각이 나서 이제는 절대 안 빼먹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약을 제때 드셨습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약을 제때 먹는 일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생존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약을 제때 안 먹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분들은 결코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습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생존율이 높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평소에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물 한 잔, 하루 5분 걷기, 손가락 스트레칭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던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합병증도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생존율을 결정짓는 건 결국 병원 도착 시간과 응급 처치 여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른 처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긴 후유증을 남기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몸이 사전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회복이 빨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에 물을 챙겨 드셨고 집 안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걸으셨습니다. 또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챙기셨죠. 결국 작은 습관들이 위기의 순간 몸을 지켜낸 것입니다. 반대로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에 약도 자주 빼먹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쓰러진 뒤 병원에 오셨지만 회복이 더뎠고 결국 반신이 불편한 상태로 남으셨습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질환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도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오늘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몸의 회복력을 키우고 심장의 예비력을 지켜주며 뇌혈관을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규칙적으로 웃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후 기능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아직 정신적 습관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학문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된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살려줄 작은 습관을 하나라도 실천했는가? 만약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기적의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장은 오늘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곧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뒤에도 다시 일어서서 웃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 중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환자들은 1년 후 삶의 질이 5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약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환자들은 재발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회복은 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80세 환자분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뒤 병실에서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첫날은 침대에 앉기, 둘째 날은 병실 복도를 한 바퀴 걷기, 셋째 날은 창가에서 햇볕 쬐기.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회복 속도를 더욱 앞당긴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를 바꿔 혈압과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힘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에 갑자기 기운이 나는 순간, 혹은 작은 성취에 스스로 미소를 짓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심장은 실제로 안정되고 뇌는 새로운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환자 곁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왔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처음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긋 스트레칭부터 다시 시작하며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태도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들어온 외래 진료실에서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손으로 손주밥을 떠줄 수 있어요. 그 눈빛 속 회복의 힘은 약이나 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을 더 챙기고 계십니까? 사실은 둘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의 작은 회복이 마음을 북돋우고 마음의 긍정이 다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순환이 생존과 회복의 열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웃음요법, 음악치료 같은 정신적 회복 훈련을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에서는 효과가 과장되었다라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회복을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작은 웃음, 작은 믿음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다시 웃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마음은 다시 웃을 수 있다. 그 다짐이 바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마비와 뇌졸중에서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숨쉬기 패턴, 걷기 5분, 아침 물 한 컵, 손가락 스트레칭, 소금을 줄이는 습관, 분노를 흘려보내는 마음, 약을 제때 챙기는 습관. 모두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드는 분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심장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변화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컵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5분을 걸으며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며 약을 챙겨 드신다면 그 자체가 곧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작은 습관이 생존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응급처치와 병원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누군가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평소의 몸 상태와 습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심장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가장 마음에 남았던 습관을 남겨주십시오. 같은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